안녕하세요. 장석태입니다. 경매하려면 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한 1억 원 있어야 되나요? 5천만 원?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거액의 돈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경매를 시작하는 초기 자금 규모도 달라질 겁니다. 근데요, 내가 아무리 부자여도 처음은 조그맣게, 잘할 때까지 조그맣게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1,000만 원 미만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아파트고 권리관계 깔끔하고 위험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2억, 3억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파트가 아닌 물건이고 경매를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볼 거야. 근데 처음 입문하는 과정이라면 혹시 날려도 큰 부담이 없는 소액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1,000만 원 미만으로 시작하세요. 1,000만 원 미만은 물건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법원 물건 검색해 보시면 최저 매각 가격 1,000만 원 미만짜리가 2,000개도 넘습니다. 지금 당장 검색해 보셔도요, 꽤 됩니다. 자, 그러시고 1,000만 원 있으면 꼭 1,000만 원 미만 물건, 1,000만 원짜리만 보는 게 아니고 실거래 가격 5천만 원짜리까지는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담보대출 받으시면 되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실거래 가격 5천만 원짜리 빌라가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5천만 원짜리 빌라인데 20% 감가됐어요. 한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이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밑으로 쓰면 그 매수 신고는 무효예요.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 가격이 4천만 원입니다. 자, 이 물건 경매 입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시면 보증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증금은 내가 써내는 금액이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자, 따라서 400만 원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4,500만 원을 입찰가로 썼다고 해서 450만 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만 보증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4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빌라 같은 경우는 80% 낙찰 많이 있습니다. 4천만 원에 낙찰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400만 원 보증금을 냈으니까 4천만 원 낙찰 받았으니까 잔금 3,600만 원을 내셔야 되겠죠. 잔금 3,6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대출 받기로 했어요. 경락잔금 대출입니다. 보통 낙찰가의 80%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4832 3,200까지는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잔금 3,600 내야 되니까 아직 400이 부족하니까 400은 내 돈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 비용을 200만 원 정도로 받습니다. 낙찰가의 5% 정도로 봤어요. 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취득세 들어갑니다. 등록 면허세 들어갑니다. 등기 비용 발생합니다. 그렇죠? 등기 비용도 발생합니다. 경매 관련 등기는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따라서 법무사한테 맡기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스스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간단한 거를 시간 내면 월차 내서 한번 하시면 돼요. 법무사한테 맡기면 금액이 적은 것도 20, 30만 원은 훅 들어갑니다. 경매 등기는 혼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비용이 또 뭐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명도 비용 예상하셔야 됩니다. 이사비 정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리비, 상태가 좋지 않으면 수리비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태가 괜찮아도 기본적으로 다시 새 놓으려면 도배장판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리비. 그 다음에 임차인 확보하기 전까지 지급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비용을 한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내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실제로 내가 들어간 돈이 내 돈 400만 원 보증금 준비했고요. 잔금 400 준비했고요. 제 비용 200만 원 준비했으니까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 임차인을 확보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으로 임차인을 확보했어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5만 원. 그렇다면 내 돈 1000만 원 들어간 건 다 회수했고요. 월세 25만 원 들어갔습니다. 월세 25만 원. 자, 월세 25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3,200에 대한 대출이자가 발생합니다. 대출이자를 제가 계산 편하게 하려고 연 5.6% 정도로 봤습니다. 즉, 한 15만 원 정도. 근데 요즘에는 대출이자도 많이 내려갔어요. 저도 얼마 전에 3.4%로 대출 받은 적이 있어요. 3%대까지도 있습니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자, 편의상 계산은 편을 해서 연 5.6% 해서 월세 받아서 대출이자 내고 나면 1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2년 후에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바로 팔면 양도세 부담 있죠. 1년에 팔면 50%, 2년 내 40%. 근데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6에서 30 몇 프로까지인가요? 그렇죠? 자, 그런데 2년 정도 보유하고 팔면 양도세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별로 거의 안 낼 겁니다. 기본공제하고 어쩌고 그러면 거의 안 내죠. 그래서 5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차익이 1000만 원 발생했네요. 그리고 이자 수익 10만 원 24개월 2년간 240만 원.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1240만 원 번 거예요. 예? 수익률로 따지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수익률이 갖는 함정을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어요. 이익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손해 볼 수도 있거든요. 항상 그런 과정을 염두에 두시고 평균 수익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상적으로는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 정도 벌 수도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의 환상이나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 경매로 손해볼 수도 있다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해요.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전하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2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좋아요. 근데 한 건에 투자했고 한 건으로 2천만 원 수익을 냈어요.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억을 투자돼 1000만 원짜리 물건 20개를 투자했고 그래서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뭐가 더 안정적입니까? 사실은 1000만 원짜리 20개를 투자하면 이익 본 물건도 있고 손해본 물건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그래도 한 2천원 벌 수 있다. 그런데 2억을 한 물건에 투자했는데 잘못되면 오히려 손실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명도가 예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악성 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머리는 깍두기고 그 다음에 문신은 착하게 살자 용문신 호랑이 문신 걸어놨습니다. 명도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수리 계산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을 제때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가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지역인가, 수요가 있는 지역의 물건, 그렇죠? 또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실이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현장 답사를 통해서 내부 상태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 인수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 중개수수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지방 물건의 경우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사는데 강원도 횡성에 있는 다세대를 낙찰받았다. 다가구를 낙찰받았습니다. 맨날 전화 옵니다. 보일러 고장났다. 유리창 깨졌다. 샤시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거를 보러 갑니다. 교통비 깨지고 시간 깨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예? 그걸로 한 달에 월세 수익 한 10만 원 벌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교통비 10만 원 깨져버립니다. 관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한
내 돈 얼마 안 들여서 집장만 했지만 대신 재산세나 의료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담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시장은 믿지 마세요. 시장은 변덕이 심합니다. 오를지 내릴지 그대로 갈지는 며느리도 몰라요. 시장을 예상하고 투자하지 마세요. 만약에 시장이 예상한 것처럼 올라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거나 설사 떨어지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억짜리 물건입니다. 얼마에 샀나요? 9,500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대로 1억 4,500으로 올랐어요. 1억 4,500에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5천만 원 이익 본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얼마에 팔았냐면 9천만 원에 팔았어요. 제2의 IMF가 와서 완전 똥값이 됐습니다. 9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500만 원 손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1억짜리 물건을 만약에 8,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설사 9천만 원으로 떨어졌어도 그 자체로도 최소한 손해보지 않습니다. 네? 이 경우는 500만 원 이익을 내는 걸로 제가 상정을 해봤습니다. 경매의 장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시장이 좋아져서 안목이 좋은 부동산을 골라서 플러스 알파로서 수익을 내면 더더욱 좋겠죠. 그런데 그 자체로만으로도 시장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만으로도 기대만큼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경매하고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다시 경매는 가볍게 생각합시다. 어떻게 해요? 제비가 춤추듯이 가볍게 스텝을 밟으셔야 돼요. 무겁게 생각하시면 결코 경매 못해요. 10년 가도 못합니다. 대충 준비가 되면 법원에 가서 놀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경매 정보지 보고 경매 검색하면서 꿈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서서히 노하우도 생기고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강좌에서는요. 경매하고 관련해서 일단 기본 절차는 공부할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채권자 입장에서 알아야 될 것, 채무자 입장에서 알아야 될 것, 법원 경매 계장 알아야 될 것, 그런 거 다 안 합니다. 입찰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되는 핵심적 절차만 할 겁니다. 자, 그러시고 권리 분석은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권리 분석 연습을 계속 시킬 겁니다. 그리고 배당도 마찬가지로 요새는 권리 분석도 배당도 전부 다 경보정보 제공업체에서 다 서비스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틀릴 때가 많아요. 틀릴 때가 많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권리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배당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공부는 할 겁니다. 10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나오는 케이스는 안 합니다. 자꾸 발생하고 흔하게 발생하고 이런 것들만 할 겁니다. 어떤 책 보면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걸로 막 열심히 책을 써놓습니다.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전문가한테 맡기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 밖에 흔히 말하는 특수물건, 가처분, 가등기, 유치권, 예고등기, 지분, 법정지상권, 농지, 분묘기지권, 그 밖에 명도 이런 부분은 공부할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세세하게 다 하진 않고요. 가장 중요하고 자주 발생하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가끔 한두 개는 제가 넘어갈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책 가지고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실 책은 포커스 경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커스 경매. 포커스 경매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저희들이 뭐도 살펴볼 거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 화면을 띄우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인터넷은 한꺼번에 활용합시다. 오늘은 인터넷 사용 안 하고 다음 시간서부터
인터넷을 이용해서 실제 물건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가겠습니다. 포커스 경매라는 책을 가지고 할게요. 자, 거기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한번 볼까요? 목차 한번 보시면 챕터 1은 경매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경매 절차를 알아야 됩니다. 경매 절차 공부할 겁니다. 자, 경매 절차를 공부할 테고 경매 절차 개념, 그 다음에 권리 분석할 겁니다. 권리 분석은 해야 됩니다. 권리 분석. 그 다음에 내가 가장 먼저 관심 드는 부분은 역시 주택이죠. 주택을 한번 마련해 봐야겠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법을 모르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법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법, 그리고 배당, 그 다음에 집중탐구에서는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지상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없음, 지분 그리시고 농취증, 체납관리비, 제시외, 입찰의 종물, 부합물, 명도까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이쪽에 가서 보면 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경매의 개념, 분류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몇 페이지로 가느냐 쭉 읽어보시고 5페이지로 갑니다. 경매의 절차를 한번 살펴봅시다. 경매 절차. 큰 흐름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경매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봅시다. 먼저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렇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김계동 씨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요, 그래, 네 말이 맞구나 하고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김계동이 아파트를 처분해야 되겠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자, 법원에서 두 번째 뭐 합니까? 자, 큰 흐름만 먼저 살펴보세요.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종기,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법원에서요. 크게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채권자들이 있고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구분이 됩니다. 이때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날짜를 지켜서 배당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 날짜를 법원에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라고 말합니다. 종기를 법원에서 결정을 하고 공고하면 그 날짜대로 그 날짜를 지켜서 배당 요구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기를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큰 흐름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뭐 해요? 법원에서 명령을 합니다. 집행관 아저씨 가서 현황조사 좀 해오세요. 감정평가사 아저씨 감정평가 좀 해오세요.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매각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요. 자, 준비가 다 끝났어요. 오케이.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날짜를 잡습니다. 매각기일과 매각을 하는 매각기일과 매각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는 매각 결정기일 날짜를 지정을 하고 공고하고 통지를 합니다. 자, 이제 공고가 났어요. 공고가 났습니다. 김계동이 아파트 매각 공고가 났습니다. 지금 경매 신청해서 매각 공고가 날 때까지는 기간이 뭐 빠르면 두세 달 만에 그렇습니다. 개시 결정을 내리고 나서 첫 매각길이 잡힐 때까지요. 빠르면 두세 달 만에 바로 넘어오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개시 결정을 내렸어도 6개월, 8개월 오랜 기간이 지나야 첫 매각길이 잡히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기인하냐면 송달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이 안 됩니다. 송달이 빨리 되면 절차가 쭉쭉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송달에 대해서는 좀 이따 공부할 겁니다. 자, 이제 법원에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매각을 합니다. 이건 매각하는 날을 매각기일이라고 합니다. 자, K씨가 이날 매각기일 날 법원에 가서 입찰에 참가했어요. 이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습니다. 자, 이날로부터 1주입니다. 1주. 자, 이날로부터 1주 이내 매각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는 매각 결정 기일 날 법원에서 허가할까 불허가할까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시고 이를 선고합니다. 법원에서 그날 별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 결정을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1주의 여유를 줍니다. 또 1주가 지나야 됩니다. 1주 안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 결정이나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항고 이렇게 부릅니다. 1주 안에 항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항고를 즉시 항고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즉시 항고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각한 날로부터 그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다. 최소 2주가 지나야 돼요.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첫 1주에는 허가를 받으셨고 또 1주 안에 이해관계 내 즉시 항고 등이 없으면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 이제 여기까지 2주 걸리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법원에서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해줍니다. 통상 대금 납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달 정도 줍니다. 한 달 정도 줍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말입니다. 대금 납부 기한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돈을 내버렸어요. 보니까 괜찮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안 기다리고 대금 납부 기한이 나오자마자 바로 돈을 내버렸어요. 그러면은 짧게는 얼마 만에 다 일이 끝나버립니까? 1주, 2주, 거의 3주 정도면 돈 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 같은 것은요, 사실은 3주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명도에 관한 문제가 없으니까 돈만 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기본 절차는 다 끝나요.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돈만 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임차인이 있을 수 있어요.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배당길이 보통 돈을 내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잡힙니다. 배당길이. 자, 그래서 그날 배당기일 날 배당을 받아가야 이제 방을 빼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입찰자 입장에서 그 전 과정보다는 입찰에 참여하는 그날로부터 보통 넉넉 잡고 잡으면 기한, 대금 납부 기한 한 달, 그 다음에 배당길 잡힐 때까지 한 달, 그 다음에 여기 1주 해서 2달 하고도 한 2주 정도면 끝난다. 그런데 만약에 토지 같은 경우는 배당길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거의 뭡니까? 한 달, 2주. 그런데 돈을 빨리 내면 한 3, 4주만 해도 끝날 수 있습니다. 예, 기본 절차가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러면 돈을 다 냈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대금을 납부하고 돈 냈으니까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등기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등기 정리하고 돈 갈라먹고 그래요. 그리고 인도명령하고 이러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를 넘기셔서 6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경매 사건의 진행 기간 등에 대한 예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 각종 날짜에 관해서 예규로 정해놨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거는 뭐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뭐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뭐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거는 훈시 규정일 뿐입니다. 훈시 규정이지 훈시 규정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 훈시 규정. 이거는 필요할 때 그때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하, 이거는 예를 들어 배당 요구 종기는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일로부터 늦어도 2월 후 3월 안에 날로 정해야 되구나. 이런 거 그때 필요하면 이걸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 페이지 넘기십니다. 그럼 이제 8쪽에 가서 보면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했고 이제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 오케이, 네 말이 맞구나 하고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경매를 신청하시는 당시는요, 돈을 내야 됩니다.
경매를 신청할 때요. 돈 내야 됩니다. 경매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왜 돈을 내야 되냐면 경매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돈 들어갑니다.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요. 현황조사도 해야 되고요. 송달도 해야 되고요. 신문에 광고에서 공고도 내야 됩니다. 그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은 경매를 신청하는 당신이 먼저 내세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매가 끝나면 가장 먼저 다시 돌려받습니다. 가장 먼저 다시 돌려받습니다. 자, 그래서 경매를 신청할 때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대체 얼마나 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그 가로 1번에 그 동글베개가 써졌지만 법원 경매 절차로 들어가셔서 클릭, 그 다음에 경매 지시 클릭, 그리고 경매 비용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있다. 이 물건의 가격이 3억이다. 그러면 3억이라고만 입력하시면 대충의 경매 비용이 자동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충 about 그 정도 금액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도나 하여튼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일일이 손으로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할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이고요.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 알았어, 김계동 아파트를 우리가 경매로 넘겨버릴 거야.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냐면 누구한테? 김계동 씨한테 알려줘야 되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등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알려주는 김계동이한테 알려줘야 김계동이가 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돈 빨리 빚 갚아서 경매를 취하시켜야 되겠구만. 이거 아닌데? 무슨 경매야? 이 경매 개시결정 문제가 있어. 이유를 제기할 거야.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매 개시결정 정보를 송달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등기소한테도 이야기해줘야 돼요. 등기소장, 김계동이 아파트를 우리가 경매 붙이고 그랬어. 그런데 그 사실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김계동이 아파트 등기부에다가 강제 경매 또는 임의 경매 개시결정이라고 등기 좀 해주세요 하고 촉탁을 하고 등기가 되면은 그때 이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1번 가로 3번 동글번 개시결정을 내렸죠. 두 번째 촉탁을 하고요. 세 번째 송달합니다. 그 송달편 마지막에 그런 말이 써졌습니다. 뭐라고 써졌습니까? 송달은 경매 진행 절차의 유효 요건이다. 유효한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그 후 경매 절차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송달이라는 과정을 다 거쳐서 정식 경매에 나온 물건만 따지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나 누구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경매를 지연시키거나 저지시키려면 송달을 안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법원에서 우편물 날라오면 안 받습니다. 집행관이 와서 띵동띵동 눌러도 안 받습니다. 뻔히 살고 있는지 알고도 띵동띵동 눌러도 받지 마세요. 문 열어주고 안 받으면 되지 않느냐. 나중에 이제 송달편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이제 우편에 의한 송달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 송달합니다. 집행관이 와서 송달을 합니다. 집행관이 물어봅니다. 김계동 씨 맞으세요? 예, 맞는데요. 정본 받으세요. 싫어요 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요. 무슨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유치송달이라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받기를 거부하면 그 서류를 던져놔 버립니다. 던져놓고 야, 너 받은 걸로 처리해. 받은 걸로 봐요. 유치송달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부인이랄지 또는 아버지랄지 그분들에게 보충송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경매를 거꾸로 지연시키려면 온 가족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받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송달이 안 되면 방법이 없느냐? 물론 있지요.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렇게 송달했는데도 송달이 안 되면
무슨 방법을 쓰냐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이나 또는 발송송달의 방법을 씁니다. 공시송달은 말 그대로요. 도대체 이 사람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요. 이사 가가지고 어디로 전입신고된 적도 없고 떠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을 때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걸로 처리되는 공시송달 제도가 있고요. 또 분명히 살고 있는데 새벽에 가면 불이 켜져 있는데 끝까지 안 받습니다. 그러면은 발송한 걸로 송달 처리를 해버리면 발송 송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마무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송달 과정이 다 마무리가 돼서 법원 경매로 넘어온 것들이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그쪽에 가서 보면 압류의 효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압류는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경매 등기가 되면 이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름은 경매 등기라고 써졌지만 압류하고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매 등기가 되면 국가가 처벌을 못하게 금지하는 효과가 발생해요. 압류 효과가 발생합니다. 압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매 등기는 곧 압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등기부를 통해서 압류라는 말을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세금을 안 내면 체납자 재산에다가 세무서에서 압류하죠. 그것도 압류입니다. 또한 누구도 압류할 수 있냐면 국민연금 안 내면, 건강보험 안 내면 그들도 체납 처분의 예의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들도 압류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부의 압류라는 말은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세금 또는 공과금. 그리고 경매 등기가 되면 이것 또한 압류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압류는 처분 금지 효과가 발생됩니다. 자, 이어서 동물기 5번에 보면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의 신청, 그런 것들 이제 경매당한 채무자가 하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이제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절차는 이어서 하겠습니다.